중요한 걸 두고 왔어. 먼저 가요. 단 12글자의 문자 한 통을 남기고 그 남자는 사라졌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눈 내리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였습니다. 핫초코를 사러 간다던 남편은 20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유모차에는 돌도 안 된 아기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고 라디오에서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에게 그날은 모든 것이 멈춘 날이 됐습니다. 경찰은 말했습니다. 성인 남성 실종은 흔하다고 며칠 지나면 돌아올 거라고. 하지만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 동안 매년 크리스마스마다 현관 앞에 나타나는 작은 눈송이 장식만이 유일한 신호였습니다. 누가 놓고 가는지, 왜 놓고 가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재개발 중인 터미널 코일라커에서 그의 가방이 발견됐습니다. 안에는 여수행 기차표와 함께 단 한 줄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과연 그에겐 어떤 일이 생긴 걸까요? 이 가족에게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01년 12월 24일 오후 3시 경부고속도로 천안 휴게소였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울려나오는 캐럴이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진행자의 밝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전국의 청취자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밤 화이트 크리스마스 확률이 무려 60%라고 합니다. 올해는 정말 눈 내리는 성탄절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네요. 서연은 뒷좌석을 돌아보았습니다. 두꺼운 분홍색 패딩을 입은 하윤이 카시트에 앉아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볼은 난방 바람에 발글에 물들어 있었고 작은 입술 사이로 규칙적인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뒷유리창에는 하윤이 좋아하는 트리 스티커가 삐뚤빼뚤 붙어 있었고 옆자리에는 곰 인형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앞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는 이미 가늘게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유리창에 부딪혀 녹아내렸다가 다시 쌓이기를 반복했습니다. 여보, 눈 오기 전에 빨리 가야 할 것 같아요. 도연이 운전대를 잡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회색 니트 장갑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서연이 지난주에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가면 돼. 어차피 집까지 1시간 반이면 도착하니까. 도연은 차를 휴게소 주차장에 세웠습니다. 건물 입구 쪽에서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그런지 유난히 커플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손을 꼭 잡은 연인들, 목도리를 나눠두른 젊은이들, 아이 손을 잡고 걷는 가족들, 모두가 행복해 보이는 풍경이었습니다. 휴게소 유리창에는 눈이 살짝씩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안에서는 붕어빵 굽는 냄새가 새어나왔습니다. 달콤하고 고소한 향이 차가운 공기를 타고 퍼졌습니다. 입구 옆 포토존에서는 커플들이 산타 모자를 쓰고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하얀 빛이 번쩍였습니다. 도연이 차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핫초코 한 잔 사올게. 당신 좋아하는 거. 서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연의 얼굴에는 편안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의 웃음은 서연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고마워요. 근데 너무 오래 걸리지 마요. 하윤이 깨면 보챌 거예요. 도연은 장갑 낀 손을 가볍게 흔들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휴게소 건물 안으로 사라지는 걸 보며 서연은 히터 온도를 한 단계 낮췄습니다. 너무 더우면 하윤이 땀을 흘릴 테니까요. 몇 분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유모차 덮개를 정리하며 하윤에게 속삭였습니다. 아빠 금방 올 거야.
우리 하윤이는 착하게 자고 있네. 차창 밖으로는 눈발이 점점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루처럼 가벼운 눈이었는데 이제는 눈송이가 제법 크게 보였습니다. 주차장 바닥에 하얀 점들이 하나둘씩 쌓여갔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3시 15분이었습니다. 핫초코 하나 사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 리 없었습니다. 혹시 줄이 긴 건가? 아니면 화장실에라도 들른 걸까? 그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신호가 3칸 떠 있었습니다. 도연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습니다. 너무 재촉하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대신 창밖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서연의 가슴 속에서 불안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20분은 너무 길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그리고 뚝 끊겼습니다. 서연의 눈썹이 좁혀졌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신호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문자 알림이 떴습니다.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발신자는 도연이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는 순간 서연의 손가락이 굳어버렸습니다. 중요한 걸 두고 왔어. 먼저 가요. 단 12글자였습니다. 설명도 없었고 이유도 없었습니다. 서연은 문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읽었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걸 두고 왔다고요? 뭐요? 어디에요? 그녀는 황급히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발은 이제 제법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시야가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서연은 휴게소 건물로 뛰어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며 따뜻한 공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매점, 푸드코트, 화장실 입구를 모두 둘러봤습니다. 도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매점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회색 패딩 입은 남자분 못 보셨어요? 키가 175 정도 되고 니트 장갑 끼고 있었는데요.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님이 너무 많아서요. 잘 모르겠어요. 서연은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차장을 가로질러 화장실 쪽으로 갔습니다. 남자 화장실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여보, 도연 씨. 대답이 없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듯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신경 쓰지 않고 다시 차로 돌아왔습니다. 하윤은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서연은 운전석에 앉아 다시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연결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전파 상태가 불량합니다. 그 순간 휴게소 방송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고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재 이 지역에 폭설주의보가 발효되었습니다. 운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폭설주의보라고요? 그럼 도연은 어디 있는 거죠? 그녀는 차에서 내려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혹시 뭔가 빠진 게 있나 싶어서였습니다. 캐리어 2개, 하윤 기저귀 가방, 간식 봉지,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진 게 없었습니다. 다시 운전석으로 돌아왔을 때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유모차가 덜컹 소리를 내며 옆으로 기울었습니다. 서연은 황급히 유모차를 바로 세웠습니다. 그 순간 손잡이에 걸린 작은 장식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붉은색 산타 모양 오너먼트였습니다. 은색 끈에 매달려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걸 기억했습니다. 출발하기 전
도연이 하윤에게 달아준 장식이었습니다. 우리 하윤이 산타 할아버지 선물 많이 받으라고. 도연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서연은 오너먼트를 만지며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울 수 없었습니다. 하윤이 깰 수도 있으니까요. 방송 스피커에서 다시 캐럴이 흘러나왔습니다. 징글벨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그 소리가 조롱처럼 들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얼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만 그 안에서 혼자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천안경찰서입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요, 사람이 실종됐어요. 제 남편이요. 20분 전에 휴게소에서 사라졌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담담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성함과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발은 더 거세졌고 차창은 점점 하얗게 덮여갔습니다. 하윤의 작은 숨소리만이 조용히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은 창밖, 눈발 속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도연은 어디로 간 걸까요? 서연은 유모차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붉은 산타 오너먼트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마치 작별 인사처럼. 12월 25일 오전 9시 천안경찰서 민원실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시게 내리쬐는 가운데 서연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모차에 탄 하윤은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사라진 걸, 크리스마스 아침이 이렇게 차갑다는 걸. 담당 경찰관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친 듯 무뎠습니다. 성인 남성이고 명절 연휴 기간이라 실종 신고가 많습니다. 대부분 일시적인 경우가 많아요. 며칠 지나면 돌아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에 쥔 핸드폰 화면에는 여전히 그 문자가 떠 있었습니다. 중요한 걸 두고 왔어. 먼저 가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약속을 어기지 않아요. 절대로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관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실종 신고 접수는 해드릴게요. 사진이랑 인적사항 주시면 수배 공문 넣도록 하겠습니다. 서연은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도연과 찍은 가족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석 달 전 하윤의 돌잔치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도연은 하윤을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사진을 경찰관에게 건넸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와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 텅 빈 공간이 서연을 맞이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도연의 목소리가 가득했던 거실이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리모컨, 슬리퍼, 책상 위 머그컵. 모든 게 그대로였는데 무언가 근본적으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하윤을 침대에 눕히고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아침인데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았습니다. 선물도 없었고 케이크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얀 침묵만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도연의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인사팀 여직원이었습니다. 한도연 대리님, 오늘 휴가 아니셨죠? 혹시 연락 되시나요? 서연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실종됐다고 말하면 회사에 소문이 날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연락이 안 돼요. 혹시 무슨 일 있었나요? 아, 아니에요. 그냥 확인차 전화 드렸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서연은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도연의 직장 동료들에게 연락해야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저녁 6시 친정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서연아, 잘 도착했니? 도연이는?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숨길 수도 없었습니다. 엄마, 도연 씨가 어제부터 연락이 안 돼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며 들렸습니다. 뭐라고? 연락이 안 된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서연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휴게소에서 핫초코를 사러 갔다가 사라진 것, 문자 한 통만 남긴 것, 경찰에 신고한 것까지. 어머니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단 믿고 기다려보자. 도연이가 나쁜 애는 아니잖아. 무슨 사정이 있을 거야. 하지만 전화를 끊은 뒤 시댁에서 연락이 왔을 때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서연 씨, 우리 도연이가 왜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두 사람 사이에 뭔 일 있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모르겠어요. 요즘 도연이 표정이 안 좋더라니까. 혹시 당신이 뭐라고 한 거 아니에요? 애 키우느라 힘들다고 짜증낸 거 아니고? 서연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을 탓하는 목소리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녀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싸우지 않았어요.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럼 왜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전화를 끊고 나서 서연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모두가 그녀를 의심하는 걸까요? 왜 도연이 떠난 이유가 그녀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12월 27일 오후 회사 동료들이 찾아왔습니다. 도연과 같은 팀에서 일하던 김 대리와 박 과장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도연 씨가 돈 문제로 고민한 적 있었나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어요. 김 대리가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사실 요즘 도연이가 좀 힘들어 보이긴 했어요. 프로젝트 압박도 있었고 야근도 많았고요. 박 과장이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설마 도망가진 않았을 거예요. 도연이가 그럴 사람은 아니니까. 그들이 돌아간 뒤 서연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모두가 그렇게 말하네요. 하지만 정작 도연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12월 30일 라디오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연 게시판에 올린 글을 봤다는 제작진이었습니다. 서연은 며칠 전 절박한 마음에 여러 곳에 도움을 요청했었습니다. 실종자 찾기 카페, SNS, 그리고 라디오 사연 게시판까지. 저희가 새해 특집으로 실종 가족을 찾아드리는 코너를 준비 중인데요. 사연을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12월 31일 밤 11시 라디오 생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진행자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서연의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남편이 실종됐다는 한 아내의 사연입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데요. 한서연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편분이 어떻게 사라지신 건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서연은 그날의 상황을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눈 내리던 휴게소, 핫초코를 사러 간다던 도연, 그리고 문자 한 통. 말을 하는 동안 목이 메었지만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남편을 찾고 계신 거죠? 네.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이 있었든
꼭 찾고 싶어요. 방송이 끝나고 다음날 오전 첫 제보 전화가 왔습니다. 중년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기 방송 들었는데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천안 톨게이트 근처에서 비슷한 사람 본 것 같아요. 서연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생겼는데요? 키가 175 정도 되고 회색 패딩 입고 있었어요. 근데 좀 급하게 걷더라고요. 뭔가 쫓기는 것처럼. 서연은 급히 메모를 했습니다. 톨게이트, 회색 패딩, 급하게 걷는 모습. 하지만 그게 정말 도연일까요? 제보 전화를 끊고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이미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습니다. 2001년의 마지막 날이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 앞에 작은 물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여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작은 눈송이 모양 장식이었습니다. 트리에 거는 오너먼트였습니다. 은색 실에 매달린 투명한 눈송이가 복도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누가 놓고 간 걸까요? 서연은 주변을 둘러봤지만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너먼트를 손에 쥐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 트리 옆에 서서 서연은 그 장식을 천천히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도연이 보낸 걸까요? 하지만 어떻게요? 왜요? 2002년 1월 1일 새벽 서연은 친정 어머니와 함께 성당에 갔습니다. 새해 첫날 미사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니는 늘 절에 다니셨지만 오늘만큼은 성당에 가자고 했습니다. 오늘 미사엔 기적이 있을 거야. 하느님이 도연이를 돌려보내 주실 거야. 성당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촛불이 켜지고 성가대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서연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발 그 사람을 찾게 해주세요. 왜 떠났는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세요. 성당 밖으로 나왔을 때 라디오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처 상가에서 흘러나오는 캐럴이었습니다. 가사가 귓가에 꽂혔습니다. YOULL Be Home for Christmas. 크리스마스에는 집에 돌아올 거라는 노래였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도 지나갔고 새해도 밝았지만 그는 여전히 사라진 채였습니다. 서연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결심했습니다. 이 겨울이 끝나도 봄이 와도 여름이 와도 나는 찾을 거예요. 끝까지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딸의 손을 꼭 쥐어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눈 덮인 거리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 뒤로 캐럴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역설처럼 조롱처럼 혹은 약속처럼 2002년 1월 15일 오전 10시 서연은 천안 톨게이트 근처를 걷고 있었습니다. 길 양옆으로는 아직도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녹지 않은 눈이 검게 얼룩진 채 도로변을 따라 이어졌습니다. 그녀 옆에는 사설탐정 이강민이 함께 걸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고 손에는 낡은 수첩을 들고 있었습니다. 겨울 실종은 흔치 않죠. 강민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무거웠습니다. 눈이 덮으면 단서도 사라집니다. 발자국, 흔적, 모든 게 하얗게 지워지죠.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도로를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톨게이트 부스가 멀리 보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그날 도연이 지나갔을지도 모르는 곳이었습니다. 강민은 부스 근처 경비원에게 다가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종자 찾고 있는데요. 혹시 12월 24일에 이상한 사람 본 적 있으세요?
경비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은 연휴라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솔직히 기억이 안 나요. 강민은 도연의 사진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 본 적 있으신가요? 경비원은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잠시 생각하더니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네요. 비슷한 사람이 많아서요. 서연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이곳이 세 번째 장소였습니다. 휴게소, 터미널, 그리고 톨게이트. 모두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사람이 너무 많았다고. 점심때쯤 두 사람은 근처 작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김을 내뿜는 찌개를 시켰지만 서연은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강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실망하실 거 알지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CCTV는 대부분 꺼져 있었어요. 연휴라 관리가 안 됐거든요. 그리고 목격자도 확실한 사람이 없고요.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찾아요? 계속 찾는 수밖에요.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단서가 나옵니다. 하지만 강민의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라는 말이 얼마나 막연한지 서연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1월 20일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연이 다니던 직장이었습니다. 인사팀 차장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한서연 씨 사정은 알고 있습니다만 휴직 기간이 이제 한 달이 됐어요. 복귀 계획이 있으신가요? 서연은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복귀요? 지금 남편을 찾고 있는데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3개월 이상 넘어가면 회사 규정상 어렵습니다. 전화를 끊고 서연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탐정 비용, 생활비, 하윤 분유값. 도연의 월급이 끊긴 지 한 달째였습니다. 보육원 원장은 서류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대기가 좀 있어요. 빨라도 3개월은 걸릴 겁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개월이요. 그 사이에 도연을 찾을 수 있을까요? 2월 초 서연은 성당 봉사활동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친정 어머니의 권유였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미칠 것 같아. 나가서 사람들 좀 만나봐. 매주 수요일 오후 성당 지하 식당에서 무료 급식 봉사를 했습니다. 노숙자들과 어르신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서연은 국을 퍼서 배식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한 할머니가 식판을 들고 서연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가씨, 표정이 왜 그래? 무슨 걱정 있어?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할머니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찾는 사람 있지? 내가 보면 알아. 나도 옛날에 사람 찾아다녔거든.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찾았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찾았어. 근데 말이야, 찾는다고 다 찾는 건 아니야. 하지만 찾으려는 마음이 사람을 살려. 그걸 잊지 마. 서연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국자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옆에 있던 봉사자가 황급히 다가와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2월 14일 밤 집에 돌아왔을 때 또 현관 앞에 무언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무릎을 꿇고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두 번째 눈송이 오너먼트였습니다. 첫 번째와 똑같은 디자인이었습니다. 투명한 유리에 은색 실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계단 쪽도 조용했습니다. 누가 놓고 간 걸까요?
CCTV라도 확인해야 할까요? 집 안으로 들어와 서연은 거실 선반에서 작은 유리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첫 번째 오너먼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2개가 됐습니다. 서연은 2번째 오너먼트를 병 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이게 뭐지? 혼잣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오너먼트들이 유리병 안에서 가만히 반짝일 뿐이었습니다. 2월 말 라디오 방송국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한서연 씨 생방송에서 기다림을 주제로 인터뷰하려고 하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으세요?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또 방송에 나가야 할까요? 하지만 더 많은 사람이 알아야 도연을 찾을 가능성도 높아질 것 같았습니다. 네, 할게요. 3월 5일 저녁 8시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진행자는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2달이 넘게 기다리고 계신 거죠? 네. 힘드시겠어요.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힘들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매일이 지옥 같았습니다. 힘들어요. 근데 포기할 수는 없어요.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요. 진행자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가족이란 게 뭘까요? 서연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함께 견디는 시간이요. 피보다 더 강한 건 결국 함께 견딘 시간인 것 같아요. 방송이 끝나고 여러 사람에게서 응원 메시지가 왔습니다. 하지만 도연에 대한 정보는 없었습니다. 서연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이미 다 녹았습니다. 거리에는 봄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가지에 연두색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속은 여전히 겨울이었습니다. 3월 중순 하윤이 감기에 걸렸습니다. 밤새 기침을 하며 울었습니다. 서연은 아이를 안고 병원에 갔습니다. 소아과 대기실에는 아이를 데리고 온 부부들이 많았습니다. 아빠가 아이를 안고 엄마가 접수를 하고, 혹은 엄마가 아이를 안고 아빠가 약을 받고, 서연은 혼자였습니다. 하윤을 안고 접수도 하고 약도 받았습니다. 진료실에서 나올 때 의사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윤이 서연의 품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서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아빠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말을 제대로 못하는 나이지만 아빠라는 단어는 알고 있었습니다. 응, 아빠. 아빠 곧 올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서연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하윤을 재우고 난 뒤 서연은 트리 장식함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눈송이 오너먼트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들을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오너먼트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보내는 거 맞죠?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이 보고 있다는 걸 알아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믿고 싶었습니다. 도연이 어딘가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다고, 그리고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라디오 DJ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가족은 함께 견딜 때 진짜 가족이라고.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도 그녀는 가족을 지키고 있는 걸까요? 혼자 견디고 있지만 그래도 가족인 걸까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겨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1년 12월 3일 오후 4시 서연은 은행 창구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복직한 지 9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손님들의 통장을 정리하고 대출 상담을 하고 매일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유는 이제 11살이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 됐습니다. 키도 많이 컸고 목소리도 변했습니다. 더 이상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빠 이야기만 나오면 조용해지는 아이였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서연은 가스불을 줄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한서연 씨 맞으시죠? 저 대전 터미널 관리소인데요.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대전 터미널이라고요?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터미널 재개발 공사 중에 코일 락커를 정리하다가 한도연 씨 명의로 된 락커를 발견했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한도연이라고요? 10년 전 그 이름이 다시 들렸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한도연 씨 명의 코일 락커요. 혹시 가족 되시나요? 서연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네, 제 남편이에요.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고 서연은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가스불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냄비 안의 국물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처음 1년은 미친 듯이 찾아다녔습니다. 탐정을 고용하고 전단지를 돌리고 방송에도 여러 번 나갔습니다. 하지만 단서는 없었습니다. 그저 시간만 흘렀습니다. 2년째부터는 점점 체념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이미 어딘가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3년째에는 법원에 실종 선고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각됐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였습니다. 5년째부터는 더 이상 찾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윤을 키우고 일을 하고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도연의 흔적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사진 속에서만,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년 만에 그의 이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12월 4일 오전 10시 서연은 대전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터미널은 공사 중이었습니다. 곳곳에 펜스가 쳐져 있었고 공사 인부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관리소는 건물 뒤편에 있었습니다. 낡은 철제 문을 열고 들어가니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관리소장은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서연을 보자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한서연 씨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관리소 뒤편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코일 락커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녹슨 철제 문, 바래진 번호판, 깨진 자물쇠들. 관리소장은 그중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이거예요. 23번 락커입니다. 서연은 락커 앞에 섰습니다. 작은 철제 문이었습니다. 표면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관리소장이 열쇠를 꺼내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은 숨을 참았습니다. 락커 안에는 작은 가방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검은색 크로스백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가방을 기억했습니다. 도연이 늘 들고 다니던 가방이었습니다. 손을 뻗어 가방을 꺼냈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뭔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가방 지퍼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몇 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갑, 신분증, 그리고 대전에서 여수로 가는 기차표 영수증이었습니다.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여수라고요? 왜 여수로 간 거죠? 관리소장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더 있어요.
서연은 가방을 더 뒤졌습니다.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메모지였습니다. 도연의 글씨였습니다. 미안해. 나는 바다를 보고 싶어. 단 한 줄이었습니다. 서연은 메모지를 들여다봤습니다. 글씨가 흔들려 있었습니다. 급하게 쓴 것 같았습니다. 바다를 보고 싶다고요? 서연은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뜻이죠? 왜 갑자기 바다를 보고 싶었던 거죠? 관리소를 나와 차에 올랐을 때는 정우가 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운전석에 앉아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았습니다. 기차표 영수증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2001년 12월 24일 오후 5시 30분 발. 대전역에서 여수역으로. 그날 오후 5시 30분이면 휴게소에서 사라진 지 2시간 반쯤 지난 시각이었습니다. 도연은 휴게소를 떠나 대전역으로 갔고 거기서 여수행 기차를 탔습니다. 왜요?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10년 동안 쌓아온 체념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도망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딘가로 간 것이었습니다.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여수라는 곳으로.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고속도로로 진입했습니다. 하늘은 잿빛이었고 눈발이 조금씩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그날처럼요. 터널을 지나갈 때 전조등 불빛이 벽면에 반사됐습니다. 서연은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4시였습니다. 하유는 아직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거실 선반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유리병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모아온 눈송이 오너먼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11개였습니다. 매년 크리스마스 즈음이면 현관 앞에 오너먼트가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누가 놓고 가는지는 몰랐습니다. CCTV를 확인해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조용히 나타났다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처음에는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오히려 기다리게 됐습니다.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현관 앞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너먼트를 발견하면 안도했습니다. 그게 도연이 보내는 신호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가 어딘가에서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서연은 유리병을 들고 창가에 섰습니다. 햇빛이 오너먼트들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11개의 눈송이가 마치 별처럼 빛났습니다. 혹시 당신이 보낸 거였어요? 서연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녁에 하윤이 돌아왔습니다. 서연은 저녁을 차리며 물었습니다. 하윤아, 너 여수 가본 적 있니? 하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왜요? 엄마가 거기 갈 일이 생겨서. 하윤은 숟가락을 들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일 때문에요?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하윤은 더 이상 아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부터는 아예 그 존재를 잊은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갑자기 아빠를 언급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하윤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엄마 표정 보면 알아요. 아빠 생각할 때랑 다른 걸 생각할 때랑 달라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말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밤 11시 하윤을 재우고 난 뒤 서연은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도연의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하나하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지갑, 신분증, 기차표 메모지, 그리고 맨 밑에서 작은 봉투가 나왔습니다. 갈색 종이 봉투였습니다. 서연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바다를 바라보고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뒷모습만 보였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작은 신발 한 짝이 들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사진을 뒤집어 봤습니다. 뒷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1975 여수.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1975년이면 도연이 태어나기 전이었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누구죠? 그녀는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바다 아이 신발. 무언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알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눈송이들이 반짝였습니다. 서연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도연 씨, 당신은 도망친 게 아니었구나.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확신이 들었습니다. 도연은 떠난 것이었습니다. 어딘가로 이유가 있어서 반드시 가야만 했던 곳으로. 2011년 12월 10일 오전 8시 서연은 다시 대전 터미널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탐정 강민도 함께였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연락한 그는 여전히 같은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나이 들어 보였지만 눈빛만은 예리했습니다. 10년 만에 단서가 나온 거니까 이번엔 확실하게 해봅시다. 강민이 수첩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터미널 매표소 앞에 섰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건물도 낡았고 사람도 줄었습니다. 고속버스 대신 기차를 타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매표소 창구에는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가 반쯤 벗겨진 사람이었습니다. 강민이 명함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종 사건 조사 중인데요. 10년 전 여기서 근무하셨나요? 남자는 명함을 받아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 오태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20년 넘게 일했어요. 강민이 도연의 사진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2001년 12월 24일, 이 사람을 본 적 있으세요? 태식은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나는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이브였죠?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요? 기억하세요? 태식은 눈을 가늘게 뜨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5시 반쯤 이 남자가 매표소로 왔어요. 여수행표를 달라고 했죠. 근데 좀 이상했어요. 뭐가 이상했는데요? 태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기 신발을 들고 있었어요. 한 짝만요. 꼭 쥐고 있더라고요. 손이 떨리면서 서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기 신발이라고요? 그건 하윤의 신발이었습니다. 차에 두고 온 분홍색 신발 한 짝. 서연은 그날 밤 차 안을 뒤지면서 신발 한 짝이 없어진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도연이 들고 있었다니요. 그 신발 어떻게 생겼는데요? 분홍색이었어요. 작은 아기 신발. 끈이 달린 거. 근데 그 사람 표정이 안 좋았어요. 눈이 충혈되고 얼굴이 창백하고 마치 무슨 큰일이 난 것처럼. 강민이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뭐라고 말했나요? 별로 말이 없었어요. 그냥 표 달라고만 했죠. 돈 내고 표 받아서 바로 나갔어요. 근데 뒤돌아서 가면서 중얼거리더라고요. 뭐라고요? 태식은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미안해 라고 했던 것 같아요. 계속 미안해, 미안해. 그러면서 갔어요.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미안하다고 중얼거리며 떠났습니다. 하윤의 신발을 꼭 쥐고서요. 왜요? 왜 미안하다고 한 거죠? 무엇 때문에 떠나야 했던 거죠? 태식은 덧붙여 말했습니다. 사실 그날이 기억나는 이유가 또 있어요.
그 사람이 간 뒤에 바닥에 뭔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뭐가요? 작은 장식이요. 눈송이 모양. 은색 실에 매달린 거. 아마 그 사람 주머니에서 떨어진 것 같아요.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눈송이 오너먼트요?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냥 주웠죠. 분실물 보관함에 넣어뒀는데 아무도 안 찾아가더라고요. 서연과 강민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오너먼트였습니다. 도연이 떨어뜨린 오너먼트. 그렇다면 매년 나타나는 그 장식들도 도연과 관련이 있는 게 확실했습니다. 매표소를 나와 두 사람은 터미널 밖 벤치에 앉았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강민이 수첩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한도연 씨는 의도적으로 여수로 간 겁니다. 아기 신발을 들고 눈송이 오너먼트를 떨어뜨리면서요. 근데 왜요? 왜 여수로 간 거죠? 강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사진 기억하시죠? 1975년 여수 사진. 아마 그게 열쇠일 겁니다. 한도연 씨 가족 중에 여수와 연관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댁에 물어봐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은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10년 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새하얗게 샜고 허리도 굽었습니다. 그녀는 서연을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연 씨, 웬일이야? 어머님, 여쭤볼 게 있어서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차를 내왔습니다. 손이 떨려 찻잔이 덜컹거렸습니다. 서연은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1975년 여수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 혹시 아세요? 시어머니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찻잔을 내려놓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어디서 났어? 도연 씨가 남긴 거예요. 여수에 갔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아이는 도연이 형이야.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형이라고요? 도연 씨한테 형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래. 도연이보다 3살 위였어. 이름은 도윤이었지. 1978년에 여수 바다에서 사고가 났어. 서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사고요? 가족여행 갔다가 바닷가에서 놀다가 파도에 휩쓸렸어. 도윤이가 물에 빠져서 그대로 못 나왔어. 당시 도연이가 5살이었지. 바로 옆에서 봤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뒤로 도연이가 달라졌어. 말을 안 하고 악몽을 꾸고 형 생각만 하면서 자랐지. 우리는 그 얘기를 다시는 안 했어. 도연이한테 상처니까. 서연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에게 그런 과거가 있었다니요. 형을 잃은 아이가 평생 그 기억을 안고 살았다니요. 혹시 도연 씨가 여수에 가고 싶다고 한 적 있었나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었어. 결혼하기 전에 한번 물어봤어. 형 무덤이 여수에 있으니까 가보고 싶다고. 근데 우리가 말렸어. 다시 그 기억 떠올리면 힘들까봐. 서연은 이해했습니다. 도연은 형을 보러 간 것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참았던 그 마음을 크리스마스 이브 그날 결국 이기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시댁을 나와 차에 올랐을 때 서연은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도연이 왜 떠났는지, 왜 미안하다고 했는지, 왜 하윤의 신발을 들고 있었는지. 그는 형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사랑했지만 형에 대한 죄책감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 그날, 눈 내리는 날,
형이 죽은 여수로 간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연을 원망했던 10년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서연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거기에 세 단어를 적었습니다. 하윤 신발, 여수행, 오너먼트 11개, 그리고 네 번째 단어를 추가했습니다. 도윤, 모든 게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서연은 알았습니다. 도연이 어디로 갔는지, 왜 갔는지. 하지만 한 가지는 여전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지요. 그날 밤 현관 앞에서 12번째 눈송이 오너먼트를 발견했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집어들며 작게 웃었습니다. 눈물이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아직도 보고 있구나. 어디에 있든 당신은 우리를 잊지 않았구나. 오너먼트를 유리병에 넣으며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여수로 가야 한다고. 도연의 마지막 행적을 찾아야 한다고. 10년이 지났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가로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서연은 오너먼트 병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요. 내가 곧 갈게요. 2011년 12월 17일 오전 10시 서연은 여수행 고속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는 회색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캐럴 대신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차가운 겨울이었습니다. 4시간을 달려 여수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였습니다. 버스 터미널을 나서자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굴냄새, 소금 냄새, 생선 비린내. 서연은 처음 맡아보는 냄새였습니다. 터미널 앞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여수 항구 쪽으로 가주세요. 오래된 항구요. 오동동 항구 말씀이세요? 네, 거기요. 택시는 좁은 골목길을 지나 바다로 향했습니다. 낡은 건물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간판이 바래고 벽이 금간 집들. 10년 전 모습 그대로인 것 같았습니다.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방파제의 철제 난간이 녹슬어 있었습니다. 바닷물은 검푸른색이었고 파도는 낮게 출렁였습니다. 멀리 작은 배들이 떠 있었습니다. 서연은 난간에 기대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도연도 이 바다를 봤을까요? 10년 전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곳에 서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바다를 보면 좀 나아질까요? 서연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항구 근처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카페, 횟집, 낡은 여관들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도연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혹시 이 사람 본 적 있으세요? 10년 전에요.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10년은 너무 오래된 시간이었습니다.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후 5시쯤 작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지쳐서였습니다. 따뜻한 차라도 마시고 싶었습니다. 카페 안은 아늑했습니다. 오래된 나무 테이블, 빈티지 조명, 창가로 보이는 바다, 조용한 음악이 흘렀습니다. 카운터에는 노인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따뜻한 차 주세요. 할머니가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여행 오셨어요? 겨울 바다 보러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사람을 찾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관심 있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구요? 서연은 도연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노인 부부는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 왜 찾으세요? 제 남편이에요. 10년 전에 사라졌어요.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10년이면 오래됐네요.
떠난 사람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요. 서연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떠난 사람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고요. 그게 맞는 말 같았습니다. 카페를 나와 숙소로 향했습니다. 항구 근처 작은 여관이었습니다. 방은 좁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짐을 풀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도연은 정말 여기 왔을까요? 이 바다를 봤을까요? 그리고 지금은 어디에 있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하윤이었습니다. 엄마, 잘 도착했어요? 응, 도착했어. 거기 춥지 않아요? 괜찮아. 넌? 저도 괜찮아요. 할머니랑 잘 있어요.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윤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엄마, 아빠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르겠다고 말할 수도 없었고,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할 수도 없었습니다. 노력해 볼게. 응. 힘내요, 엄마. 전화를 끊고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점점 검게 변했습니다. 12월 20일 서연은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여수에서 3일을 보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도연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바다만 있었습니다.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책상에는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모든 게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여전히 여수에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을 때 누군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선 남자였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영업부로 온 최정우입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습니다. 한서연입니다. 정우는 밥을 먹으며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한 과장님 소문 들었어요. 일 잘하신다고.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요즘 힘드신 것 같던데 괜찮으세요? 서연은 놀라서 정우를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표정 보면 알아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요. 무슨 경험이요?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이혼했어요. 3년 전에. 딸이 하나 있는데 지금은 전처가 키우고 있어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우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기다림은 참 어려운 거더라고요. 해석할 수 없는 인내죠. 그 말이 서연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해석할 수 없는 인내라고요. 맞는 말 같았습니다. 10년 동안 서연이 한 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우가 서연의 책상에 작은 보온병을 놓고 갔습니다.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생강차입니다. 몸 따뜻하게 하세요. 서연은 보온병을 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달콤하고 매운 생강 냄새가 났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묘한 위로를 느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 말고 하윤 말고 또 다른 누군가가요. 12월 23일 저녁 퇴근 후 정우가 말을 걸었습니다. 한 과장님,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네, 좋아요.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우가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내일이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한 과장님은 크리스마스 좋아하세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별로요. 정우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한참 후 정우가 말했습니다. 저도 크리스마스가 싫어요. 이혼한 날이 12월이었거든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우울해요. 서연은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눈빛이었습니다. 같이 힘든 사람이 있으니까 조금 덜 외롭네요. 정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연도 따라 웃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편하게 웃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서연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에 흰 머리카락이 보였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 젊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떠났고 나는 살아야 해. 그 말을 하는 순간 무언가 마음속에서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동안 꽁꽁 묶여 있던 것이 조금씩 느슨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가로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서연은 창가에 서서 오랫동안 눈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은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살아있든 그렇지 않든 어딘가에요. 하지만 서연은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은 여기에 있다고요. 살아있고 계속 살아가야 한다고요. 그날 밤 서연은 일기를 썼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요. 오늘 나는 결심했다. 도연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나는 10년 동안 멈춰 있었다. 이제는 다시 걸어가야 한다. 일기장을 덮으며 서연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2012년 1월 5일 오전 10시 서연의 회사 책상 위로 택배 상자가 도착했습니다. 보내는 사람은 대전 터미널 관리소였습니다. 서연은 놀라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봉투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관리소장 오태식의 글씨였습니다. 한서연 씨 락커를 완전히 철거하다가 뒤편에서 이걸 발견했습니다. 혹시 필요하실 것 같아 보내드립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작은 일회용 카메라가 나왔습니다. 노란색 플라스틱 케이스에 코닥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흔히 쓰던 카메라였습니다.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도연의 카메라일까요? 안에 사진이 찍혀 있을까요?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사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늙은 주인이 카메라를 받아보며 말했습니다. 오래된 카메라네요. 필름이 남아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10분 후 주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필름 있어요. 현상하면 사진 나올 거예요. 하루 걸려요. 내일 찾으러 올게요. 1월 6일 점심시간 서연은 다시 사진관을 찾았습니다. 주인이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여기 있어요. 사진 5장 나왔어요. 서연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봉투를 열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대로 서 있다가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꺼냈습니다. 눈 쌓인 휴게소 풍경이었습니다. 주차장, 건물 입구, 눈 내리는 하늘. 서연은 그곳을 알아봤습니다. 천안 휴게소였습니다. 10년 전 그날 도연이 사라진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꺼냈습니다. 대전역 전광판이었습니다. 시간표가 보였습니다. 여수행 기차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후 5시 30분 발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을 꺼냈습니다. 터미널 벤치였습니다. 낡은 나무 벤치 위에 작은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연의 크로스백이었습니다. 사진 속 벤치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방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네 번째 사진을 꺼냈습니다. 여수 연안 여객선 터미널 시간표였습니다. 배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금오도행, 백야도행, 여러 섬으로 가는 배들의 시간이 빼곡했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배라고요? 도연은 여수에서 배를 탔다는 뜻일까요? 어느 섬으로 간 걸까요? 5번째 사진을 꺼냈습니다. 서연의 숨이 멎었습니다. 아이 신발 한 짝과 눈송이 장식이었습니다. 분홍색 신발이 바닥에 놓여 있었고 그 옆에 작은 눈송이 오너먼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은 조금 흐릿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찍은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연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을 생각했습니다. 하윤의 신발을 찍었고 눈송이 장식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로 떠났습니다. 사진관을 나와 회사로 돌아가는 길 서연은 휴대폰으로 탐정 강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민 씨, 사진이 나왔어요. 일회용 카메라에서요. 무슨 사진인데요? 여수 연안 여객선 터미널이요. 도연 씨가 배를 탔을 것 같아요. 강민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섬이군요. 그 사람 섬으로 간 거예요. 어느 섬일까요? 그건 직접 가서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회사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사진 5장을 펼쳐놓고 하나하나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휴게소, 대전역, 터미널, 배 시간표, 신발과 오너먼트. 마지막 사진을 자세히 보니 필름 끝부분이 하얗게 타버린 것 같았습니다. 셔터를 눌렀지만 제대로 찍히지 않은 흔적이었습니다. 뭔가를 더 찍으려고 했지만 실패한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사진을 뒤집어 봤습니다. 뒷면에 연필로 희미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5번째 사진 뒷면이었습니다. 미안해. 나는 형과 함께 있고 싶어.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도연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형과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형이 잠든 바다에 그도 가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1월 10일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실종 선고 관련이었습니다. 서연은 3년 전 신청했다가 기각됐던 실종 선고를 다시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한서연 씨 실종 선고 심판 기일을 잡았습니다. 2월 15일 오전 10시에 출석하시면 됩니다. 서연은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종 선고가 받아들여지면 도연은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더 이상 남편이 아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하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윤은 이제 12살이었습니다. 중학생이 될 나이였습니다. 하윤아, 너 아빠 기억나? 하윤은 숙제를 하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금요. 얼굴은 잘 기억 안 나는데 목소리는 기억나요. 어떤 목소리였는데? 따뜻한 목소리요. 나한테 노래 불러주던 기억이 나요. 서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윤은 아빠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희미하지만 여전히 기억 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요? 서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빠는 눈 속 어딘가에서 멈췄을 거야. 죽었다는 뜻이에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 확실하지는 않지만. 하윤은 연필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서연은 하윤을 끌어안았습니다. 아이의 몸이 예전보다 훨씬 커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거의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1월 15일 정우가 커피를 들고 서연의 책상으로 왔습니다. 한 과장님, 요즘 더 힘들어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남편 실종 선고 받으려고요. 정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실종 선고요?
10년 전에 사라졌어요. 이제 법적으로 정리하려고요. 정우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눈이 녹을 때까지 기다려요. 지금은 겨울이니까 봄이 오면 달라질 거예요. 서연은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위로가 됐습니다. 고마워요. 천만에요. 같이 힘든 사람끼리 도와야죠. 정우가 돌아간 뒤 서연은 거실 선반에서 트리 장식함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12개의 눈송이 오너먼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모은 것들이었습니다. 서연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12개의 눈송이가 줄지어 늘어섰습니다.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다시 병 안에 넣었습니다. 마지막 하나를 남기고요. 서연은 마지막 오너먼트를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리해야겠어요. 과거를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가야겠어요. 서연은 마지막 오너먼트를 병에 넣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병을 선반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꺼내보지 않을 것처럼요. 밤 11시 서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일회용 카메라 사진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휴게소, 대전역, 터미널, 배, 신발, 오너먼트,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 미안해. 나는 형과 함께 있고 싶어. 서연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이해해요. 당신이 왜 떠났는지, 왜 돌아올 수 없었는지. 창밖으로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겨울밤의 차가운 별들이었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여수로 다시 가야 합니다. 이번에는 배를 타고 섬으로 가야 합니다. 도연의 마지막 흔적을 찾으러요.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찾는다고 해서 도연이 돌아오는 건 아니라는 걸요. 그저 끝을 확인하는 것뿐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끝을 확인한 뒤에는 자신의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야 한다는 걸요. 2012년 2월 3일 오후 2시 서연은 다시 여수 항구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탐정 강민은 다른 일이 생겨 함께 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 여정은 혼자 끝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한파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찔렀습니다. 하늘은 잿빛이었고 바다는 검푸른색이었습니다. 파도는 낮게 출렁이며 방파제에 부딪혔습니다. 연안 여객선 터미널로 걸어갔습니다. 매표소에서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2001년 12월 24일에 배를 탄 사람 기록 확인할 수 있나요?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10년도 넘었는데요. 그때 기록은 다 폐기됐어요. 서연은 도연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 사람 혹시 기억나세요? 직원은 사진을 보더니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모르겠어요. 서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터미널 밖으로 나와 방파제를 따라 걸었습니다. 모래 위에 눈이 살짝 쌓여 있었습니다. 발자국을 남기며 걸었습니다. 철제 난간에 기대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물결이 반짝였습니다. 저 멀리 섬들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금오도, 안도, 연도. 여러 섬이 수평선 너머에 떠 있었습니다. 도연은 어느 섬으로 갔을까요? 그곳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지금도 그곳에 있을까요? 서연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결혼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손가락에 끼고 있던 반지였습니다. 어젯밤 서연은 그것을 빼냈습니다.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반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금빛이 햇빛에 반사됐습니다. 작은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기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아도 될까요? 서연은 바다를 향해 작게 속삭였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도연도 원할 거라고요. 그녀가 행복해지기를 바랄 거라고요. 난간의 철제 고리에 반지를 걸었습니다. 반지가 고리에 매달려 흔들렸습니다. 바람에 따라 좌우로 움직였습니다. 가방에서 눈송이 오너먼트 하나를 꺼냈습니다. 12개 중 하나였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투명한 유리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당신이 보낸 거였죠? 서연은 중얼거렸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믿고 싶었습니다. 12년 동안 매년 나타난 오너먼트가 도연의 신호였다고요. 서연은 오너먼트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작은 유리 장식이 공중을 날아갔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다가 바닷물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작은 물보라가 일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픔만은 아니었습니다. 안도감도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끝났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그 순간 햇빛이 구름 사이로 비집고 나왔습니다. 바다 위에 빛이 쏟아졌습니다. 반짝이는 물결이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눈발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아니라 눈이었습니다. 가늘고 작은 눈송이들이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포근했습니다. 당신 거기 있죠?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눈송이들이 계속 내렸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요. 서연은 눈물과 눈송이가 섞인 얼굴로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자유로워진 것 같았습니다. 방파제를 따라 천천히 걸어 돌아왔습니다. 뒤돌아보니 난간의 반지가 아직 걸려 있었습니다.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터미널로 돌아와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겨울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하윤의 사진을 봤습니다. 최근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하윤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12살의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서연은 사진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하윤을 위해 살겠다고요. 과거에 묶여있지 않고 현재를 살겠다고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여수 항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바다도 방파제도 난간에 걸린 반지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건 밤 9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하윤이 소파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하윤이 일어나 달려왔습니다. 서연은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응, 다녀왔어. 뭐하러 갔었어요? 서연은 하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작별 인사하러 갔어. 하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엄마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래, 잘했어. 이제 좀 쉬어. 네, 엄마. 어머니가 돌아간 뒤 서연은 거실 선반으로 갔습니다. 오너먼트 병을 꺼냈습니다. 이제 11개만 남았습니다. 하나를 바다에 던졌으니까요. 병을 깨끗이 닦았습니다. 먼지를 털고 유리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선반 맨 뒤쪽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보지 않을 곳에요. 거실 트리도 치웠습니다. 장식을 하나하나 떼어냈습니다.
전구, 리본, 별 모두 상자에 넣었습니다. 트리를 분해해서 창고에 넣었습니다. 내년 크리스마스에는 다시 꺼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크리스마스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하윤을 재우고 난 뒤 서연은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불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거리는 하얗게 쌓여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정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여수 다녀왔어요. 마음이 많이 가벼워졌어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다행이네요. 이제 봄이 올 거예요. 서연은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문자를 보내고 나서 서연은 창가에 섰습니다. 차가운 유리에 손을 댔습니다. 밖은 고요했습니다. 세상이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도연 씨, 당신의 시간은 이제 끝났어요. 저는 제 시간을 살아갈게요. 하윤이랑 함께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창밖 가로등 아래에서 작은 빛이 반짝였습니다. 눈 위에 떨어진 무언가가 빛을 반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하지만 다시 보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눈빛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서연은 커튼을 쳤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방이 환해졌습니다. 따뜻한 빛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소파에 앉아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나는 바다에 반지를 놓고 왔다. 그리고 눈송이 하나를 던졌다. 이제 과거는 과거로 남기기로 했다. 도연은 자신의 길을 갔고 나는 나의 길을 가야 한다. 하윤과 함께, 그리고 언젠가는 새로운 사람과도 함께. 일기장을 덮으며 서연은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이 편안했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평온을 느꼈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숨소리에만 집중했습니다. 지금 여기 살아있는 자신의 숨소리예요. 어떤 이별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랑은 끝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서연이 바다에 던진 눈송이 오너먼트는 파도에 휩쓸려 어딘가로 떠났을 것입니다. 난간에 걸어둔 반지도 언젠가는 바람에 떨어져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함께 견뎠던 기억만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족이란 피보다 강한 함께 견딘 시간이니까요. 옆집 사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하시면 더 많은 사연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